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180발에 달하는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과 가자 지구내 유엔 학교를 공습하며 전방위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240여 발의 로켓을 쏘며 거세게 맞서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군 전사자가 8명 발생하는 등 교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이 연일 중동 내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 동맹 저항의 축을 겨냥한 사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과 인근 지역에 전방위 공습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정밀한 공습 작전을 벌여 베이루트 남쪽 교외 지역을 3차례 공격하고 새벽엔 베이루트 시내 인근도 공습해 헤즈볼라 연계 조직 이맘 후세인 사단 사령관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상 군함에서 헤즈볼라 시설을 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레바논 지상전에 병력을 추가 배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헤즈볼라도 240여 발의 로켓을 쏘며 이스라엘군 진격에 거세게 맞서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 가운데 전사자 8명이 발생하는 등 교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루 동안만 46명이 죽고 8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공습을 이어가며 누스라이트 난민촌의 유엔 난민기구 운영 학교를 공습해 8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운이 고조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과 중동 확전 위협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천절인 오늘부터 13일 동안 이번 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직접 현장의 지원 유세에 나서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정치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한국 기자, 여야 지도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인천 강화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금 전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했는데 강화 지역 교통난 해소와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보상 등을 공약해 표심 공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 유세를 도왔습니다. 이 대표는 최전선에서 정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과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늘 오전 전남 영광을 찾아 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오후 부산으로 이동해 자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경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 본회의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표단속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가결에 동참하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원외인 한동훈 당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패싱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교수,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만찬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도 참석했던 지난 만찬에는 오미자차만 있었지만 어제는 또 맥주가 등장했다고요. 그 오미자차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미자차를 이제 건배를 했었던 거고. 예. 제로콜라가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로콜라 이제 좋아하니까 제로콜라 제공됐었고 어제도 기본은 콜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참석자가 이제 국감 앞두고 격려 차원이니까 맥주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맥주가 이제 제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었던 지난번 만찬과 좀 이제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는 1시간 30분이었고요. 예. 어제는 2시간 15분, 15분, 135분 시간도 이제 좀 더 이제 길었고 지난번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주로 말씀하는 그런 이제 그 양상이었는데 어제 만찬에서는 이제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들 이제 여당 상임위원장들도 다 갔거든요. 이제 국감 현안, 상임위 국감 현안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발언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좀 그때와 조금 좀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이 정치권에서는 좀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이 한동훈계에서는 이 앞서 나온 한 대표의 그 독대 요청도 거부해놓고 이번에는 또 원내 지도부만 만나는 건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독대 요청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기현 대표 시절에 그 작년에 상임위원장당 그리고 원내대표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김기현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점은 김기현 대표는 원내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원외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해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뭐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대책도 논의를 하지만은 사실 그 말은 나오지를 않았다고 해요. 김건희 특검법이나 제3의 특검법이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았지만 사실 내일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단속 의미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없었지만은. 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을 하면은 좀 껄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물론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김건희 여사 사과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제3경 특검법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전체 이 분위기상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만찬 취지가 국정감사 앞두고 원내 지도부 격려하는 취지로 준비된 연례 행사였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외 신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좀 참석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게 공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저는 거기에 갸우거려지는데요. 사실 이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하고 만나는 것 자체도요. 사실 대한민국의 이거 정치 이 여러 가지 장면들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국정감사라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 누가 봐도 내일 있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뭐 최상민 특검법 등을 비롯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일종의 여당 내의 표단속이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하고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여권 내의 인사가 한동훈 대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찬장에서 건배사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거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빼고라는 사족이 붙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훈 원내 수석 대변인은 만찬이 있을 때마다 이 한 대표 참석 여부를 따지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번 만찬에 대해 한 대표에게 미리 양해도 구했다. 큰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대표 입장도 오늘 나왔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약간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양해를 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대표께서 큰 이견은 없었던 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만찬 자리에서 표 단속이 정말 없었습니까? 전혀요. 이신전심으로 뭘 느꼈는지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특검법 부결시키자라든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어제 그 대통령실 만찬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좀 좋은 자리 되길 바란다 그런 취지로 좀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예. 우리는 모두 국록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들으신 것처럼 어제 만찬에서는 김건희 여사나 한 대표 관련한 예민한 이슈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이탈표 단석에 나선 거 아니냐, 그런 자리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만찬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얘기를 빌어보자면 그 자리에서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것이 전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국감을 앞둔 시기에 뭐 연례적인 행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국감보다도 더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재표결이 내일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원내 지도부들, 특히 이제 원내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같이 만찬을 나누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상 표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이 만찬 자리에 뺐다 이런 얘기는 뭐 일견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그동안의 갈등의 어떤 고리들을 많이 보여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이 연례 행사에 빠졌다라는 부분들은 좀 설명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만찬이 표 단속용이라는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제 만찬은 그 오늘 보도된 것을 보면 용산에서 먼저 그 요청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국감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그렇게 수용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대표한테 양해를 구했다라는 게 이제 추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한동훈 대표만 싹 빼고 용산에 초청하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다만 이것이 뭐 김건희 특검법 표단속용이다. 얘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친한계 의원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주 비주류라든가.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초청된 분들은 대부분 이제 친윤계로,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또는 이제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들인데 거기서 무슨 표단속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실제로 이번 국감이 야당과 싸우는 국감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고요. 다만 그런 측면은 있겠죠. 야당이 지금 너무나 입법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탄핵을 염두에 두고 청문회하고 국감 증인들도 매우 편파적으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매우 위헌적인 법안들 계속 통과시키면서 거부권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당이 한마음이 돼서 맞서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데 여당에서 8표가 이제 이탈하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되는데 그 절차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되고 그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재표결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결국 여권 의석이 108명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8명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표결로 통과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산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일 보도로 8표의 이탈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상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 때도 사실 그러니까 부결시키는 그 표가 104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표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8표가 관건인데, 자, 여당에서 과연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 여당과 야당 모두 굉장히 상반된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8표 이상 나온다 안 나온다 짧게 여야 입장에서 한번 예측을 해 주시죠. 일단 부분적으로 저는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8표까지는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도 그 의원들조차도 김건희 특검법 이 자체는 탄핵 자락을 깔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투표에서는 8표 이상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가결될 경우의 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2명이 만약에 여기 불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됩니다. 그럼 이게 과반수가 딱 192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의원이 12명이 불참을 해도 이것은 192명 야당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죠. 그리고 꼭 반드시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호변의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최상병 순직 사건을 공정한 특검을 통해서 아예 해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꽤 있다고 봅니다. 많은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은 너무나 위헌적이고 너무나 편파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안마다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혜병 특검 법안은 이타표가 뭐 많으면 서너 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타표가 많아야 한두 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많아야. 많아야 한두 표.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일 가결될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뭐 지금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도 같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10월 달에 지금 앞서 우리가 그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여당이 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보호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아마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상황이 갈 건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 비등증까지는 가기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동안 과연 정부와 여당이 얼만큼 이 지금 민심을 수렴하느냐에 저는 뭐 향후 향배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탈표는 조금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8표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확신은 없는데요. 그래도 한 4-5표 정도의 이탈표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 다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권 내부에 굉장히 큰 후폭풍이 몰아닥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원내 지도부를 불러다가 만찬을 한 것이 사실상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탈표가 또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투표의 경우는 무기명이거든요. 무기명이어서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은 이탈표가 나왔다고 해도 이것이 이쪽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단일 대우로 방어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특검법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는 국민들도 당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 이렇게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논란을 좀 분리해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는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좀 내분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전에 그 총선 때나 또 그 직후나 그때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과는 좀 상황이 저는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특검법을 재투표까지 하고 또 만약에 재투표해서 불발이 되더라도 다시 발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게 특검을 멈출 것도 아니고 이 사과 여부가 물론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이 사과를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만약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것은 등을 떠밀려서 사과를 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8가지로 특검법에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우치백 문제로 이렇게 사과를 하면은 그럼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뭐냐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새로운 출발이 되기 때문에 매듭이 아니고 사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구도 여전히 있는데 어쨌든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그 사건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데 더 힘이 실리겠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신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신문들의 사설이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라는 그 여론이거든요.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한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일종의 이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통화를 통해서 거기서 좀 한 대표를 치주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는 그런 녹취록까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어제 또 뭐 이 방송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이거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으로 계속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체가 곤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떤 식으로는 빨리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대라는 이 요구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대국민 공개 이 지금 뭡니까 이 선언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이 그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 듣고 있다는 입장 밝혔지 않습니까? 과거와 좀 달라진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하야는 쪽으로 무게가 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야당은 사과해도 또 그다음에 또 뭐 하겠죠. 내놓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전 사과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금이 적시다. 왜냐하면 디올백 사건 이제 그 처리가 끝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사건도 뭐 곧 처리된다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빠른 시일 안에 온다면 그때 맞춰서 이제 사과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재보궐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진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열린 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이 탄핵 청문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탄핵 당사자인 박 검사의 불참 속에 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 검찰 회유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를 이재명 대표의 로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하영을 위한 변론장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겉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론장이라고 해야지 만든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하영 전 부지사는 지금 그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공판 중지기일에 한 번 열렸고 8일 날 다시 두 번째 열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핵심 인물 이하영 씨를 여기 뭐 법사위에 불러내서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 전부 다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 다 판명해 놨던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을 본격적으로 앞두기 시작한 시점에 나왔고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그 전에 김영철 검사를 한번 정인 그 탄핵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거의 맹탕으로 끝나서 그 다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에 대해서 그 헌재가 기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검사 탄핵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단했는데 왜 오늘 박상용 검사를 다시 했느냐 하면은 그 사이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형 2개를 내렸습니다. 하나는 징역 2년형, 하나는 3년형. 그러니 다시 검사들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탄핵 청문회를 한 김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그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 그 조성용으로 그 이하영 지금 그 옥중에 있는 이하영 전 부지사를 불러서 청문회를 한 거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가 되나?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정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전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그 이미 다 나왔어. 근데 그게 변호사님들 나오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혹을 때리려 하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앞서 그 우리
방금 그 지금 녹취록 공개가 나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지금 그 구치소에서 변호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실이 팩트가 있는 것처럼 김성태가 폭로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하영 부지사의 주장을 통해서 검찰의 그러니까 증언 회유, 조작 뭐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실 지금 이하영 부지사가 진실을 뭔가를 숨기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장면을 스스로 공개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탄핵 청문회 자체는 시일을 떠난 할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이 지금 형사 탄핵을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벌써 예정해뒀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된 당사자를 불러내서 증언을 듣는 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여당이 그 녹취록을 갖고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게 도움이 저는 별로 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는 짜깁기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변호사 접견에서 김성태 씨가 하려는 폭로에 사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수차례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네요. 네, 조선일보가 그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역사라는 게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어제가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이 이화영 씨가 굉장히 이제 불안에 떠는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근데 변호인은 아니다, 뭐 하지 마라,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하는데도 아니다. 당신 변호사가 모르는 얘기를 내가 안다. 네.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다.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재명 그 대표께서 경기지사 선거할 때 이제 허위 발언했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권순희 대법관이 그거 뭐 토론회에서 한 얘기는 그냥 거짓말이라도 뭐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판결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됐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그때 이제 오랫동안 재판 끌다 보니까 고위 전관 변호사한테 거액의 변호사비가 계속 들어갔는데 거의 2년 넘게 그 중에 일부를 쌍방울의 전환 사채가 거기에 이제 그 변호사비로 들어갔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던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기소가 안 돼 있는데 저는 어쩌면 한 사건이 더 추가될 수 있겠구나. 재판이 지금 이제 11개 혐의인데 12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 본인이 안다고 하고 김성태 회장이 뭔가 안다고 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예, 어제 그 대화 상대가 그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민변 회장 출신. 그때 장관 이하영 그 재판부에 들어왔었죠. 재판 들어오고 그 거부 선언하고 그 재판관들 거부 선언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마치 고민 상담을 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이하영 씨가 김형태 그 변호사에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비선 캠퍼를 차렸는데 그 김성태 씨가 돈을 댔다는 거하고 이건 일단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도 나온 것을 거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두렵다. 내가 아는 사실이 있다. 팩트가 있다. 확인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2심 재판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죠. 2심 재판. 그러니까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그때 3심에서 대법원에서는 지금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이죠. 그 권순일 대법관. 그런데 저기 있으면 또 2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거 새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거 상당히 저는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덧붙이자면 물론 이게 녹취록이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첫 번째로 일단 형사 피고인 또는 형사 피해자가 변호인과 나눈 이야기가 어떻게 녹취록으로 좀 공개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과의 접견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접견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상 보장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변호인과 나눴던 이야기
이야기들은 사실 비공개로 비밀에 붙여지는 부분도 좀 권리로 보장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이 녹취록 형태로 남아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작년 7월에 녹음이 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서 수사를 하거나 검토해서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단정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서는요, 이 증인에 대한 달라진 민주당의 태도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전 청문회 때는 이 증인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복도로 쫓아냈던 이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는 이전 부지사가 끝까지 말하도록 친절하게 도왔고요. 또 이전 부지사가 이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눈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청문회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자, 의원님들이 여야 불문하고 각자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증인을 불러놓고 왜 밖에 조용히 하세요. 이화영 증인에게 정말 같은 내용 반복,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화영 증인은 들으면서 좀 답답한 내용 있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본인이 해명하거나 답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검찰이 조용히 하세요.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이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보던 장면들과 좀 너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보이네요, 제 눈에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22대 법사위를 지켜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같은 당적을 소유했던 지금 증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던 부분 중에는 결국은 지금 어제 청문회 목적이 이 수사를 했던 검사가 지금 이 주요 피의자를 해외에서 증언을 조작했다는 부분을 밝혀내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작의 대상자로부터 지금 이게 허심탄회하게 이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아마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녹취록도 있지만 이런 태도 자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정치적으로 저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은 어제 청문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수원지검도 같은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지검도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고 결국은 이것은 이화영 씨는 지금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죠.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법사위 분위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화영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응원을 보내고 하는 모습이 과연 이화영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화영 씨는 이미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번복을 했죠, 나중에. 번복을 했고 그때 구치소로 찾아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대신 내가 죄를 받고 있다는 말 같은 것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화영 씨의 또 어떤 마음이 또 변할 가능성,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 아닌가, 그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 의원들은요, 지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박상현 검사가 이걸 지키지 않았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했다. 그래서 탄핵 청문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박상현 검사가 불출석했잖아요. 이게 국회를 무시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그렇죠. 어제 있었던 탄핵 청문회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상용 검사였거든요. 그럼에도 박상용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들만 지금 많이 증폭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국회법에 따라 통과된 이런 적법한 청문회 절차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좀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청문회에 본인이 출석해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야기가 거짓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반박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나름대로 법사위에서 제공했음에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히 유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어제 법사위 청문회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분은 지금 북한에다가 기업의 돈을 이 뇌물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범죄 혐의자가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 네, 한동훈 대표는요, 어제 SNS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의 주장인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말한 내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사건이요, 우리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영철 같은 북한의 그 사람들한테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이 그게 이재명 대표의 당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미 판결까지 내린 사건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사죄하고 반성하고 자숙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이미 저 이화영 씨의 진술 저런 회유 주장은 다 반박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그건 더 이상 말도 못했었던 것이고 1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걸 또 주장하는 판을 깔아줬다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 뭔가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우리가 얼마든지 회유나 또는 위증 교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회유받았다고 해라 이렇게 누군가 기획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증교사 사건 재판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네. 그리고 또 김용 씨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 구속된 적도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남들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회유당했다라는 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끌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청문회에 나와서도 뭐 연어나 뭐 갈비탕 이런 것을 사주면서 회유와 압박을 계속했다. 뭐 나름대로 뭐 대지를 가장해서 거의 나름대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법원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도 아마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입장에 대해서 주장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회유나 압박과 같은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치적인 공세의 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증교사 녹취록 원본을 공개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의 짜집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시죠.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 대표가 공개한 이 녹취록 원본이 이미 그 법정에서 재판부가 30분 분량 전량을 다 그냥 공개해서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짜집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많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럼 뭔가 진짜 그 검찰 측에서 만든 짜집기 그것만 튼 거 아닌가 이런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에서요, 녹취록이라는 게 있고 녹취 원본이 있습니다. 사실상 녹취록이라는 것은 녹취 그 파일에서 듣고 이런 부분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내는 사람에 따라서 전문을 녹취록에 담을 수도 있지만 혹은 그 중에 주요 내용만 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30분 분량의 전체 녹취록에 전체 취지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체 취지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녹취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만 자꾸 뽑아서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전체 녹취 원본을 틀고 판사가 이 내용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취지를 보고 아마 재판장이 과연 위증교사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 1심 결과가 내달 나올 텐데 민주당에서는 1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리더십에 타격이 없을 거다. 리더십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고 위증교사는 금구형 이상이면 1심에서 1심 결과로만 보면은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지 않습니까? 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지금 대법원에서 신속 재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에서 처음에 1심은 2년을 끌었지만 2심, 3심은 3개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년 늦은 봄이면 대법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위정교사도 그렇지만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모든 것이 날아가고 거기에 434억 원을 민주당이 반환을 해야 돼요. 국고 반환. 선거 보조 예, 선거 보조 받은 거. 그렇게 되면은 1심에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지금 징역형 구형이 2년이 됐으니까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들 봐요. 그렇다면은 1심에서라도 그게 나오면은 2심, 3심 내년 봄 되면은 완전히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1심 결과만 가지고도 또 특히 두 개 다 연달아 유죄가 나온다면은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일부에서는 손절론까지 좀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손절론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제 짐작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1심이 그러니까 유죄 결과가 나왔는데도 타격이 없다. 그 주장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은 패싱을 하고요. 일단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형량이 높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위증교사라는 부분 자체가 위증을 한 것보다도 위증을 하도록 시킨 사람을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네. 그건 소위 말하는 이 재질이 불량하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법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시켰다? 이거는 상당히 대국민 신뢰에서 가장 결정적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또 지금 이 본인이 이 위증교사를 시켜 만약에 그 유죄가 돼서 거기서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을 좀 빠져나가기 위한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건강을 흔드는 그러한 또 이 범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위증교사 문제가 1심이 유죄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저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 인근 큰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든 2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과 2명을 매단 채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고급 SUV 차량을 경찰차 2대가 앞뒤로 막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는데 벼란간 차가 출발해버립니다. 차에 매달린 경찰관 2명이 끌려가고 앞을 막은 경찰차는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10m쯤 가던 차량은 순찰차 3대가 에워싼 뒤에야 멈췄습니다. 새벽 3시 45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이곳 대로 한복판 3차로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서에서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골아 떨어진 겁니다. 2차, 3차 사고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차량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서 도주를 막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만취 도주 차량에 매달렸던 경찰관 2명이 얼굴과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도 형이 6년이 줄어든 건데 이 감형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이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 정 씨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동정범죄 누범 그리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특별 가중인자로 반영을 해서 권고형의 범위를 약 4년에서 19년 3개월로 산출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 이후에 이 정 씨가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16개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이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 이보다 적은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 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징역 4년에서 징역 19년 3개월인데 원심이 이걸 넘어선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 씨가 추가 수사와 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네. 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이게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게 조작됐느냐 이게 큰 쟁점이었고 그리고 JMS 측에서는 조작됐다, 뭐 편집됐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조작되진 않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있는지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출 경위도 불분명했고 과연 원본 파일과의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배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명석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을 받아들인 이 감형을 결정한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구형한 게 징역 30년형을 구형을 했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1심 재판부보다도 적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어떤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감형하면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2차 가해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정명석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자체가 지금 피해자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명석이 지금 범행 여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도 없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 피해 회복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감형해 준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한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정명석 측은요, 이 원심에 이어서 이 징역형을 선고한 이 항소심 판결 감형이 됐지만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JMS 대변인이 지금 목소리를 내놨는데 선교회 성도들은 무죄를 믿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지금 입장문으로 내놨습니다. JMS 측 끝까지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명석과 관련된 이번 최종 형량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이죠. 순천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이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지닌 채 술집과 노래방 등을 들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추가 범행 대상을
생각했던 걸까요? 사실 그 부분도 아마 수사 과정을 통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뭐 어떤 행동 거지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10대 여성을 살해한 후에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로 술집과 노래방 등을 지금 다녔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2시간 동안이나 흉기를 지닌 채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다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노래방을 나온 후에 주차장에 흉기를 버린 후에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발로 차다가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검거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이 박대성이 범행 직전 30분 동안 흉기를 소지한 채 자신의 가게를 수차례 들락날락하면서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걸 CCTV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대성이 3개월 전부터 자신의 가게에서 이 숙식하고 지내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바깥으로 나온 시점이 그러니까 26일 0시경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됐던 건 0시 44분이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30여 분 동안 이 가게 안팎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인도를 살피던 박대성 그러다가 피해자 A 양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800m가량 따라가서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를 했던 건데 사실 지금 피해자가 10대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 무차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성별을 보면 유달리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에 대항할 수 없는 방어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박대성이 소주 4병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만취한 사람의 행위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이 박대성이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박대성 가게 앞을 지나던 택시기사였는데 그러면 택시기사도 범행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대성이 흉기를 뒤에 감춘 채로 택시기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보니까 택시기사는 승객인 줄 알고 이제 택시를 타려는 사람인 줄 알고 멈췄는데 네. 그때도 박대성이 뒤에 흉기를 감춘 채로 택시기사와 대화를 했고 곧 택시기사는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였고 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자, 범행 뒤 신발이 벗겨지도록 도주한 이 박대성은요. 맨발로 거리를 걷다가 이 웃는 모습이 또 CCTV에 촬영돼서 더 충격을 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도 이 운둔하지 않고 호프집에서 맥주 반잔을 마셨고 이후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어서 결국엔 다퉜고 결국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런 박대성의 모습에 전문가들은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필요한 건 다 버린 거예요. 달성했기 때문에. 신발도 버리고 또 버리고 이제는 아주 홀홀 단신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도주 후 이제 결국은 술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맨발이라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이 사람의 캐릭터 전혀 재지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해방감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끔찍한데요. 네, 범행과 범행 후 행보가 모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박대성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그 민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본인 SNS에 지금 사건이 상당히 잔혹하고 또 범인의 반사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교화 가능성이 안 보이고 사건 특성상 오판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범행과 관련해서는 사형 집행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으로 미뤄봤을 때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사실 사형 집행이 1997년 이후 27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현주 최고위원의 이 발언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박대성을 향한 분노는요. 이 박대성이 운영하는 식당의 프랜차이즈 본사로도 향했습니다. 결국
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사과문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사건과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프랜차이즈점을 영업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은 아무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비판 양상을 보면 어떤 양상이 불거지게 되면 그 양상과 전혀 무관한 것들에까지 비판이 쇄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남성이 발견돼서 또 긴급 체포된 사건도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오전 2시 40분경에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기 있었던 남성 어두운 골목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긴 몽둥이를 든 채로 골목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이를 본 시민들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차 5대를 동원해서 긴급 출동했습니다. 이 남성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하나둘 모여드는 경찰들을 보니까 뒷걸음질 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경찰은 흉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남성을 진정시켰고요. 이윽고 흉기를 내려놓은 남성, 빈틈을 보이자 그의 발 앞에 있는 흉기를 제거한 뒤에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 이게 일반 협박죄와 다릅니다. 일반 협박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지금 특수협박 혐의, 이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에어매트 위로 떨어진 10대 여성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사건 개요부터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1일 오전 10시 57분경이었는데요. 아파트 23층 옥상에 19살 여성이 위태롭게 있다. 이런 내용의 이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소방당국에 접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 먼저 드론을 날려서 이 여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고요. 에어매트 2개를 화단에 설치했습니다. 그대로 이 여성 아래로 뛰어내려서 매트리스 중앙 근처에 착지했습니다. 또 반동으로 2차 상가 샌드위치 패널 벽면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조된 여성은 남자친구와 싸운 뒤에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여성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퇴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2달 전인가요? 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에 그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은 결국에 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 똑같은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방식이 달라진 겁니까? 방식이 달랐다고 봐야겠습니다. 단단히 이번에는 에어매트를 고정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화단에 있던 나무 10그루를 베어내고 에어매트를 설치를 했고요.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란다 등에 단단하게 고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트까지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여성이 다행히 에어매트 한가운데로 떨어졌고 그 반동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부딪히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0도 안팎에 머물고 있고요. 주말까지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아침 기온이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해안에 최대 60mm가 예상되고 영남 내륙과 영동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일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수증기와 상층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